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5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샵은 분명히 가비지 컬렉터를 가진 언어인데도 왜 모바일 게임은 20분만 돌려도 메모리가 세어 앱이 강제 종료될까요? 이벤트, 스태틱, 캐시, 타이머, 네이티브 리소스. 이 5가지 패턴을 루트 도달성 관점에서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티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을 몇 개 떠올려 볼까요? 씬을 10번 전환했더니 리저브드 메모리가 300MB에서 1.2GB까지 치솟는 경우, 파괴된 적 캐릭터 스크립트가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을 던지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 그리고 릴리즈 빌드 첫 실행은 멀쩡한데 아이템 창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면 프레임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 이 3가지 증상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메모리 누수의 전형적인 얼굴입니다. 누수가 왜 생기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가비지 컬렉터를 찾고 관리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관리인은 물건을 버릴지 말지 결정할 때 딱 한 가지 기준만 봅니다. 정문, 그러니까 루트에서 실끈을 따라가 물건까지 닿을 수 있느냐, 끈이 한 가닥이라도 이어져 있으면 그 물건이 쓸모가 있든 없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자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제 안 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도 어딘가에 실끈이 아직 매달려 있다면 관리인은 그 물건을 계속 끌어안고 있게 되죠. 메모리 누수는 결국 쓰레기인데 끈이 남아있는 물건 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림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왼쪽 파란 박스가 바로 GC 루트입니다. 스태틱 필드, 실행 중인 스레드나 타이머, 그리고 지역 변수가 루트 역할을 합니다. 가운데와 오른쪽의 빨간 박스들은 루트에서 끈으로 연결된 객체들인데 싱글톤 캐시, 타이머 콜백 클로저, 파괴된 UI 프레젠터처럼 개발자는 이미 다 쓴 걸로 알고 있지만 루트에서 끈이 이어져 있어서 GC가 수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반면 아래쪽 회색 박스, 지역 템프 객체는 루트와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음 GC 사이클에서 사라집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쓸모 여부는 GC가 판단하지 않아요. 오직 끈이 이어져 있느냐만 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GC는 필요한가를 따지지 않고 누군가 아직 참조하고 있는가만 봅니다. 그래서 메모리 누수라는 건 이미 필요 없어진 객체에 대한 참조를 코드 어딘가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의가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죠. 단넷 GC는 마크 수입 기반의 추적형 수집기입니다. GC 사이클이 시작되면 런타임이 먼저 루트 집합을 구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스태틱 필드, 실행 중인 메서드의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 활성 상태의 스레드 태스크 타이머, 내부 구조체가 참조하는 객체, 그리고 GC 핸들과 네이티브 인터럽 구조체들이죠. 런타임은 이 루트로부터 참조 그래프를 타고 도달 가능한 모든 객체를 살아있음으로 마크한 다음 마크되지 않은 나머지만 회수합니다. 결국 누수는 언어 문제가 아니라 참조 그래프 설계 문제라는 뜻입니다. 실제 코드로 누수의 가장 원형적인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유니티 UI 매니저가 해치디 위젯을 스태틱, 리스트에 등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줄은 주석이고 두 번째 줄의 해치드 레지스트리가 스태틱 클래스이고 그 안에 네 번째 줄 all이라는 스태틱 리스트를 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줄을 보시면 헬스바가 생성될 때 자기 자신을 이 all 리스트에 add로 등록하고 있죠. 이게 바로 끈 한 가닥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13번째 줄에서 발하는 로컬 변수의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 14번째 줄에서 발을 널로 지워버립니다. 개발자 머릿속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15번째 줄에서 GC 콜렉트를 불러도 이 헬스바는 수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치드 레지스트리 all 리스트의 한 칸이 여전히 헬스바를 스태틱 루트에 묶어두고 있거든요. 발을 널로 지운 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다룰 5가지 누수 패턴이 각각 어떤 루트에 묶이는지 지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왼쪽 열이 루트 유형, 가운데가 실제 누수 패턴, 오른쪽이 끈을 끊는 방법입니다. 첫째, 스태틱 필드에 묶이는 싱글턴과 전역 컬렉션 축적은 클리어나 널 대입으로 끊어야 하고, 둘째, 델리게이트의 인보케이션, 리스트에 묶이는 이벤트 마이너스 이퀄 누락은 온디세이블이나 디스포즈에서 마이너스 이퀄로 풀어야 하고, 셋째, 스레드와 타이머 내부 큐에 묶이는 Fire and Forget 타이머나 태스크는 디스포즈나 캔슬레이션 토큰으로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태틱과 필드 참조가 합쳐진 언바운디드 딕셔너리 캐시는 LRU나 위크 레퍼런스로, 마지막으로 GC가 아예 추적하지 못하는 네이티브 핸들은 유징이나 세이프 핸들로 닫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를 하나씩 코드로 파헤쳐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빈번하고 가장 잡기 어려운 누수인 이벤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이퀄이라는 연산자 하나가 런타임 수준에서 꽤 많은 일을 합니다. 퍼블리셔가 서브스크라이버를 얼마나 강하게 붙드는지 IL 수준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두 클래스를 보세요. 세 번째 줄에서 퍼블리셔가 온틱이라는 이벤트 액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줄에서 서브스크라이버가 생성자 안에서 퍼블리셔의 온틱에 플러스 이퀄 핸들로 구독하고 있죠. 한국어로 읽으면 한 줄짜리 단순한 구독이지만 이 플러스 이퀄이 실제 IL에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보면 누수가 왜 생기는지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번째 줄 디스포즈를 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이퀄 핸들로 구독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줄이 없으면 서브스크라이버는 퍼블리셔에게 영원히 붙잡혀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IL 수준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IL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줄의 LDAG0는 디스를, 즉 서브스크라이버 인스턴스 자체를 스택에 올립니다. 네 번째 줄의 LDFT에는 핸들 메서드에 포인터를 올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서 new of day로 액션 델리게이트를 생성하는데 생성자 첫 번째 인자가 바로 오브젝트 타입의 디스입니다. 즉, 액션 델리게이트가 서브스크라이버 객체 자체에 대한 강한 참조를 구조적으로 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 줄의 딜리게이트 콤바인이 퍼블리셔의 온틱 필드, 즉 인보케이션 리스트에 이 액션을 추가합니다. 이 시점부터 퍼블리셔가 루트에서 도달 가능하면 서브스크라이버도 자동으로 살아있게 됩니다. 이 끈을 끊으려면 반드시 딜리게이트 리무브가 호출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이퀄입니다. 해제 쪽 IL도 보시죠. 네 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퍼블리셔의 리무브 언더바 온틱을 호출합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일곱 번째 줄의 딜리게이트 리무브를 부르고 그때야 비로소 인보케이션 리스트에서 액션이 빠져나갑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이퀄은 서브스크라이버를 루트 측에 묶고 마이너스 이퀄을 명시적으로 실행해야만 그 끈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벤트 마이너스 이퀄을 빠뜨리면 퍼블리셔는 영원히 서브스크라이버를 쥐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패턴 이벤트 구독 미해제를 보겠습니다. 신 전환이 잦은 모바일 게임의 HP 위젯이라고 해볼까요? 여섯 번째 줄을 보면 온 이네이블에서 게임 이벤트에 온 플레이어 데미지드 스태틱 이벤트에 리프레시를 플러스 이퀄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 줄 주석처럼 온 디스에이블이나 온 디스트로이에서 마이너스 이퀄을 빠뜨렸어요. 이 경우 신이 바뀌어 HP 위젯이 파괴되더라도 스태틱 이벤트인 게임 이벤트가 여전히 리프레시 델리게이트를 붙잡고 있고 그 델리게이트는 HP 위젯 인스턴스를 참조합니다. 결과적으로 매 신마다 위젯이 하나씩 쌓이는 누수가 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세 번째 줄의 온 이네이블과 네 번째 줄의 온 디스에이블을 한 쌍으로 맞추면 됩니다. 플러스 이퀄에 대응되는 마이너스 이퀄이 항상 반대쪽 라이프 사이클 후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죠. 유니티에서는 온 이네이블과 온 디스에이블 쌍이 오브젝트 활성, 비활성 전환마다 호출되기 때문에 구독 범위를 맞추기에 가장 안전한 훅입니다. 특히 돈트 디스트로이 온로드 싱글톤 매니저가 퍼블리셔인 경우에는 퍼블리셔 자체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더더욱 마이너스 이퀄이 필수가 됩니다. 또 한 가지 팁. 람다로 구독하면 마이너스 이퀄에 똑같은 델리게이트를 지정할 방법이 없으니 반드시 메서드 그룹으로 구독하거나 델리게이트를 필드에 저장해두세요. 두 번째 패턴은 스태틱 필드와 싱글톤 영속 참조입니다. 스태틱 필드는 그 자체가 GC 루트입니다. 한 번 들어간 객체는 누가 클리어로 비워주지 않는 한 앱이 종료될 때까지 살아있게 돼요. 레벨 데이터를 정적 컬렉션에 쌓는 흔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줄 레벨 스테이트라는 스태틱 클래스가 세 번째 줄에서 스폰드라는 스태틱 리스트를 필드로 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에너미 스포너가 스폰을 호출할 때마다 새 적을 이 리스트에 애드합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 줄 주석처럼 다음 레벨을 로드할 때 이 리스트를 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벨을 10번 바꾸면 10레벨분의 모든 이전 적이 스태틱 리스트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스태틱 루트는 앱 종료까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IL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두 번째 줄에 LDSFLD. LDSFLD는 로드 스태틱 필드의 약자로 타입 자체에 귀속된 필드를 스택에 올리는 명령입니다. 일반 LDFLD, 즉 인스턴스 필드 로드와는 다르게 어떤 객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스태틱 필드는 앱 도메인이 얼로드 될 때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리스트 오브 에너미는 연구 루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IS코프를 인스턴스로 좁혀버립니다. 첫 번째 줄처럼 레벨 런타임이라는 인스턴스 클래스를 만들고 IDisposa블을 구현합니다. 세 번째 줄의 스폰드는 이제 스태틱이 아니라 인스턴스 프로퍼티예요. 일곱 번째 줄 디스포즈에서 클리어를 호출해 참조를 끊거나 아예 필드 자체를 널로 교체해도 됩니다. 레벨 런타임 인스턴스는 씬에 종속된 일반 객체이기 때문에 씬이 업로드되면 루트에서 떨어져 자연스럽게 지시 대상이 됩니다. 둘째, 꼭 스태틱이 필요하다면 전환 지점에 반드시 클리어를 호출하는 규율을 팀 차원에서 강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캐시 무한 증가, 영어로는 언바운디드 캐시입니다. 캐시는 분명 필요한 최적화지만 제거 정책 없는 캐시는 메모리 누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빠지진 않는 캐시를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줄에 텍스처 캐시로 쓰는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7번째 줄부터 키로 텍스처를 찾고 없으면 로드에서 10번째 줄에서 캐시에 저장합니다. 딱 한 가지, 제거 로직이 없어요. 게임 플레이 중에 계속 새로운 키가 들어오면 캐시 크기는 무한정 증가합니다. 게다가 유니티에서 텍스처 2D는 GPU 메모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관리희뿐만 아니라 GPU 쪽 메모리까지 함께 먹어치우게 됩니다. 애프터 첫 번째 해법은 크기 제한과 LRU 제거입니다. 세 번째 줄에 캐패시티, 즉 최대 크기를 두고 네 번째 줄에 링크드 리스트로 접근 순서를 기록합니다. 이 링크드 리스트가 가장 최근에 쓴 키를 앞쪽으로, 오래된 키를 뒤쪽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이 두 필드가 LRU의 뼈대입니다. 핵심은 18번째 줄이에요. 캐시 카운트가 캐패시티에 도달하면 가장 오래된 항목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23번째 줄, 유니티 엔진 오브젝트 디스트로이를 호출하는데 이게 결정적입니다. 유니티의 텍스처 2D는 C# 래퍼 뒤에 네이티브 텍스처가 있어서 단순히 딕셔너리에서 지운다고 끝이 아니에요. 디스트로이를 불러야 비로소 GPU 메모리까지 해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캐시가 지정된 크기를 넘지 않으면서도 자주 쓰는 텍스처는 최근 접근 순서로 위쪽에 남아있게 됩니다. 애프터 두 번째 해법은 약한 참조, 즉 위크 레퍼런스를 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이전과 다르게 위크 레퍼런스 오브 텍스처 2D로 감싸서 저장합니다. 7번째 줄에서 try get 타겟으로 꺼낼 때 이미 지시가 수거했다면 폴스를 반환하고 다시 11번째 줄에서 리소스 로드로 읽어오게 됩니다. 위크 레퍼런스의 의미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대상 객체의 수명을 연장시키지 않는 참조다. 다시 말해 지시가 언제든 이 대상을 수거할 수 있고 수거한 이후 try get 타겟은 폴스를 반환한다는 뜻이죠. 편하긴 한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 오브젝트는 네이티브 부분이 따로 있어서 관리 힙에서 수거되더라도 GPU 메모리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LRU와 디스트로이 조합이 대부분 정답입니다. 위크 레퍼런스를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대상 객체의 수명을 연장시키지 않는 참조다. 지시가 언제든 대상을 수거할 수 있으며 이후 try get 타겟은 폴스를 반환한다. 이 문장을 외워두시면 캐시를 설계할 때 어떤 참조를 써야 할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패턴은 태스크와 스레드, 타이머의 미종료입니다. 시스템 스레딩 타이머 같은 비동기 객체는 CLR이 관리하는 타이머 큐에 자기 자신을 등록합니다. 이 타이머 큐가 콜백 델리게이트를 그리고 델리게이트 안에 캡처된 디스를 참조하기 때문에 타이머 자체가 살아있는 한 콜백 대상 객체 역시 살아있게 됩니다.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의 위험한 타이머부터 보죠. 6번째 줄을 잘 보세요. 새 타이머를 만들어서 1초마다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콜백을 등록하는데 그 결과를 지역 변수 t에만 담았습니다. 스타트베드가 리턴되는 순간 이 지역 변수 t는 사라지죠. 그럼 타이머도 없어질 것 같나요? 아니에요. 타이머 큐가 타이머를 붙들고 있고 타이머는 콜백 람다를 붙들고 있고 그 람다가 카운터 캡처를 통해 데이터 리프레셔 디스를 붙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리프레셔 인스턴스는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IL이 결정적 단서를 줍니다. 두 번째 줄의 스타트베드 언더바 b 언더바 1 언더바 0 이건 람다를 담기 위해 컴파일러가 만든 프라이빗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세 번째 줄에서 타이머 콜백의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데 첫 번째 인자가 디스, 즉 데이터 리프레셔입니다. 타이머 생성자는 이 델리게이트를 타이머 큐에 등록하고 마지막 5번째 줄의 팝이 바로 문제입니다. 팝은 스택, 맨, 위 값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즉 방금 만든 타이머 참조 자체를 개발자가 버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타이머 큐는 여전히 타이머를 붙들고 있고 타이머는 콜백을 붙들고 있고 콜백은 디스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 3중 참조 고리는 살아있습니다. 이제 애프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데이터 리프레셔가 IDisposable을 구현하고 네 번째 줄에서 타이머를 지역 변수가 아니라 인스턴스 필드로 보관합니다. 9번째 줄에서 새 타이머를 만들어 언더바 타이머에 대입하죠. IL로 말하면 이 순간 팝이 아니라 STFLD로 바뀝니다. STFLD는 스토어 필드, 즉 인스턴스 필드에 값을 저장하는 명령이에요. 필드에 보관되어 있으니 나중에 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3번째 줄 디스포즈에서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에 캔슬을 호출하고 24번째 줄에서 타이머에 디스포즈를 호출합니다. 타이머 디스포즈는 타이머 큐와의 연결을 직접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태스크 쪽도 마찬가지로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로 루프를 종료시키면 상태 머신이 힙에서 사라집니다. 유니티에서는 태스크 런보다 코르틴이 기본이고 그마저도 스톱올 코르틴스나 캔슬레이션 토큰으로 명시적으로 중단하세요. 그리고 에이싱크 보이드는 예외 관찰이 끊어지고 수명 관리가 어려우니 이벤트 핸들러가 아니면 금지입니다. 다섯 번째 패턴. 비관리 리소스 미해제로 넘어갑니다. GC는 관리 힘만 추적해요. 파일 핸들, 소켓, DB 커넥션, 마샬, 얼록, H 글로벌로 잡은 네이티브 메모리, 그리고 유니티의 컴퓨트 버퍼, 렌더 텍스처, 네이티브 어레이 같은 것들은 GC가 전혀 모릅니다. 이들은 반드시 iDispose업을 구현하고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디스포즈를 호출해야 해요. 애프터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면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서 유징을 선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일 스트림과 스트림 리더 둘 다 유징으로 감싸져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떤 경로로 리턴되든 예외가 던져지든 상관없이 두 객체의 디스포즈가 순서대로 자동 호출됩니다. 애프터 IL을 보시면 유징이 어떻게 풀리는지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줄부터 바깥쪽 트라이 블록이 열리고 네 번째 줄에 안쪽 파이널리가 있어서 다섯 번째 줄에서 스트림 리더의 디스포즈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 여덟 번째 줄 바깥 파이널리가 열리고 아홉 번째 줄에서 파일 스트림의 디스포즈가 호출됩니다. 이중 중첩 트라이 파이널리예요. 어느 경로로 빠져나가도 두 객체 모두 해제됩니다. 반대로 유징 없이 파일 스트림을 트라이 바깥에서 그냥 류한 경우를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줄에서 파일 스트림을 트라이 블록 바깥에서 만들었어요. 트라이 파이널리 안에서는 여섯 번째 줄에서 스트림 리더의 디스포즈만 불립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줄 주석처럼 파일 스트림은 정상 경로에만 디스포즈되고 예외가 나면 핸들이 영영 열린 채로 누수됩니다. 유니티에서는 컴퓨트 버퍼, 렌더 텍스처, 텍스처 2D 같은 네이티브 래퍼는 디스트로이나 릴리즈를, 네이티브 어레이는 디스포즈를, 어드레서블즈 핸들은 어드레서블즈 릴리즈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유니티 모바일에서만 추가로 터지는 함정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함정은 페이크 널이 모노 비헤이비어입니다. 유니티는 디스트로이를 호출해도 내부 C++ 플러스 객체만 해제하고 C# 쪽 래퍼는 한동안 남겨둡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가 이퀄 널로 비교하면 true가 나오는데도 C#GC는 객체를 아직 살아있다고 판정하는 묘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의 객체를 다른 코드가 참조해버리면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지는 거죠. 일곱 번째 줄에서 미니언, 리스트를 포리치로 순회하고 여덟 번째 줄에서 m.move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이 m이 페이크 널 상태라면, 즉 디스트로이는 됐는데 C# 쪽에 래퍼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move를 호출하는 순간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날아오죠. 더 나쁜 건 C는 진작에 바뀌었는데 보스 AI 리스트가 여전히 파괴된 미니언들을 붙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패턴은 이렇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온디스트로이 시점에 미니언 리스트를 클리어로 비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부터는 포리치 대신 역방향 for 루프로 순회해요. 아홉 번째 줄에서 if 언더바 미니언스 대괄호 i처럼 쓰고 있는데 이건 유니티의 오브젝트 타입이 오버로드한 이퀄 연산자를 활용한 트루시 체크입니다. 네이티브 쪽이 살아있는 경우에만 true가 되니까 열 번째 줄에서 페이크 널인 경우 리스트에서 리무브합니다. 요점은 유니티에서 오브젝트 타입 참조는 GC뿐 아니라 네이티브 수명과도 싱크를 맞춰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싱글톤 이벤트 구독을 람다로 걸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플러스 이퀄 옆에 람다를 바로 써버리면 나중에 이 람다를 떼어낼 방법이 없어요. 람다는 호출할 때마다 서로 다른 델리게이트 인스턴스를 만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퀄에 똑같은 람다를 지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서드 그룹으로 바꾸는 것. 둘째는 다섯 번째 줄처럼 액션 타입 필드에 람다를 보관해두고 여덟 번째 줄 플러스 이퀄, 11번째 줄 마이너스 이퀄 쌍에서 같은 필드를 참조하는 것.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벤트 누수는 절대 못 잡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유니티 모바일 빌드의 GC 특수성입니다. 유니티 모바일은 IL2CPP 위에서 벨 디머스바이저 GC를 씁니다. 이 GC는 세대별이 아니고 힙을 압축하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첫째, 잦은 소규모 할당이 단편화를 유발하기 쉽고, 둘째, GC 사이클 한 번이 단넷 GC보다 길어서 프레임을 넘기는 GC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셋째, LOH 구분이 없어서 작은 누수라도 빠르게 축적됩니다. 대응책은 오브젝트 풀이나 어레이 풀 쉐어드, 그리고 스트럭트와 스팬을 활용해서 애초에 할당을 줄이는 것입니다. 신 전환 시 리소스 언로드 언유즈드 에셋과 GC 콜렉트를 프레임 오브 타임에 한 번씩 유도해주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네 번째 함정은 에이싱크 어웨이트 상태 머신의 숨은 참조입니다. 에이싱크 메서드는 컴파일러가 뒤에서 상태 머신으로 변환합니다. 메서드 이름 앞에 꺽쇠가 붙고 D,
제로 같은 이름이 붙은 구조체나 클래스가 생성되죠. 이 상태 머신은 캡처된 지역 변수와 디스를 모두 필드로 보관하고 태스크가 끝날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스크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상태 머신이 힙에 계속 남고 그 안에 모든 캡처 객체가 함께 살아남게 돼요. 네 번째 줄에 while true를 보세요. 이 루프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태스크는 에이싱크 상태 머신이 영원히 힙에 남아서 메서드 안에서 캡처된 지역 변수와 디스까지 모두 붙들고 갑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비동기 루프지만 숨은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해법은 11번째 줄부터의 애프터 패턴입니다. 12번째 줄처럼 메서드 시그니처의 캔슬레이션 토큰을 파라미터로 받고 14번째 줄에서 토큰의 is cancellation request들을 매 루프마다 체크합니다. 외부 코드가 캔슬을 호출하는 순간 이 체크가 true가 되어 루프를 빠져나오죠. 그리고 16번째 줄을 보세요. 태스크 딜레이에도 두 번째 인자로 토큰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토큰을 딜레이에 넘기지 않으면 딜레이가 1초 동안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토큰을 같이 주면 캔슬 호출 즉시 딜레이가 태스크 캔슬드 익셉션을 던지고 상태 머신이 힙에서 사라집니다. 에이싱크를 쓸 때는 파라미터로 캔슬레이션 토큰을 받는 것을 관례로 삼으세요. 다섯 번째 함정은 파이널라이저에만 의존한 늦은 해제입니다. 네이티브 리소스를 준 타입은 마지막 안전망으로 물결표 클래스명 같은 파이널라이저를 정의하는데 파이널라이저가 언제 실행될지는 전적으로 CLR이 결정합니다. 특히 유니티 베어지시에서는 파이널라이저 실행이 수초 이상 지연될 수 있어요. 파일 핸들이나 소켓이 그만큼 늦게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스포즈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게 유일한 제시간 해제 방법이고 작성할 때는 표준 디스포즈 패턴과 GC.서프레스 서프레스 파이널라이즈 디스를 써서 성능 비용까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줄, 파이널라이저만 만들어 놓은 네이티브 버퍼가 B4입니다. 물결표 네이티브 버퍼 시그니처가 파이널라이저를 뜻하죠. 이렇게 두면 실제 언제 FreeH 글로벌이 호출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벨 GC에서는 수초가 지나서야 불릴 수도 있고 앱이 종료될 때까지 호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법은 표준 디스포즈 패턴입니다. 14번째 줄 퍼블릭 디스포즈가 진입점이에요. 이 디스포즈는 내부에서 디스포즈 트루를 호출해서 실제 해제 로직을 돌립니다. iDisposable 인터페이스 규약대로 디스포즈라는 단일 진입점을 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핵심이 17번째 줄입니다. GC.서프레스 서프레스 파이널라이즈 디스를 호출해서 이 객체를 파이널라이저 큐에 아예 들어가지 않게 해요. 개발자가 디스포즈로 이미 해제를 끝냈으니까 파이널라이저는 실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GC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파이널라이저 비용을 절약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7번째 줄 물결표 네이티브 버퍼, 즉 파이널라이저는 디스포즈 폴스를 부릅니다. 이건 개발자가 디스포즈를 까먹었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 역할만 해요. 파이널라이저에 기대지 말고 항상 디스포즈를 정상 경로로 호출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이제 C샵이 버전을 거치면서 누수 방지를 어떻게 도왔는지 간단히 정리할게요. C샵 1.0 때부터 iDisposable과 유직문이 존재했습니다. 예외 경로에서도 디스포즈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였죠. 두 번째 줄처럼 유징 키워드 뒤에 소괄호를 열고 변수를 선언하고 중괄호로 블록을 감싸는 방식입니다. 블록을 벗어날 때 디스포즈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C샵 5.0에서는 async await가 등장했습니다.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훨씬 쉬워졌지만 방금 함정사에서 본 것처럼 상태 머신 기반 누수라는 새로운 문제도 함께 생겼어요. 그 뒤로 캔슬레이션 토큰을 API 파라미터로 포함시키는 것이 설계 관례가 되었습니다. C샵 8.0에서는 유징이 문이 아니라 선언으로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록이 아니라 변수 스코프 끝에서 자동 해제되는 방식이에요. 예외 처리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여쓰기만 줄여주기 때문에 네이티브 자원이 여러 섞인 메서드에서 유징을 빠뜨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B4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처럼 유징 뒤에 소괄호를 열고 중괄호로 블록을 열어야 했어요. 반면 애프터는 14번째, 15번째 줄처럼 유징바 같은 선언만 해두면 변수가 속한 메서드 블록이 끝날 때 디스포즈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IR 구조는 여전히 try finally 콜버트 디스포즈로 동일하지만 선언 문법이 훨씬 짧아졌죠. 같은 시기에 도입된 iasync disposable과 await 유징을 보시죠. 네 번째 줄처럼 await 유징바 커넥션 방식으로 쓰면 일곱 번째 줄 주석처럼 블록이 끝날 때 디스포즈 async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DB 커넥션이나 HTTP 스트링 같은 비동기 자원을 비동기로 해제해야 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C샵 9와 10에서는 init 프로퍼티와 레코드가 들어왔습니다. 불변값 객체를 만드는 비용이 크게 낮아져서 딕셔너리 캐시키로 안전한 값, 객체를 쓰는 일이 쉬워졌어요. 뮤터블 참조형을 키로 썼을 때 참조가 오래 남아버리는 패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C#12에는 누수 방지와 직결된 큰 언어 변화는 없지만 8.0 플러스 런타임과 함께 프로즌 딕셔너리나 서치 밸류즈 같은 BCL 컬렉션이 등장했어요. 한번 만들고 교체하지 않는 읽기, 전용 캐시를 불변 자료 구조로 고정할 수 있어서 캐시 관리가 필요 없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버전별 변화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1.0은 iDisposable과 유징문, 5.0은 Async Await, 8.0에서는 유징 선언과 iAsync Disposable, 그리고 Await 유징, 9.0 이후는 레코드와 이닛으로 안전한 캐시키, 10.0 이후는 프로즌 딕셔너리와 서치 밸류즈를 활용한 고정 캐시 전략이 추가됐습니다. 언어가 조금씩 누수 방지 장치를 쌓아왔다는 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정리로 넘어갑니다. 작성 시 체크리스트를 읽어드릴게요. 이벤트를 플러스 이퀄로 구독했다면 같은 스코프에 마이너스 이퀄이 있는가? 유니티라면 on enable과 on disable 쌍으로 맞춰졌는가? 스태틱 컬렉션에 뭔가 추가했다면 언제 BOG가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가? 딕셔너리 캐시에 크기 제한이나 LRU, TTL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가? 타이머, 태스크,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에 모두 디스포즈나 캔슬 경로가 있는가? iDisposable 구현체는 전부 유징으로 감싸져 있는가? 특히 예외 경로에서도요. 그리고 유니티의 텍스처 2D, 메시, 머티리얼, 렌더 텍스처, 컴퓨트 버퍼, 네이티브 어레이의 디스트로이 릴리즈 디스포즈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이 6줄만 코드 리뷰 때마다 체크해도 대부분의 누수는 잡을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별 가이드도 짧게 공유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진단 도구는 디버깅 중에 바로 스냅샷을 찍을 수 있어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메모리 사용량 2개 스냅샷을 디프하면 카운트가 증가한 객체를 빠르게 볼 수 있어요. 단메모리는 패스2GC 루트 기능이 강력해서 서바이빙 오브젝트 중 루트 경로에 스태틱 필드나 타이머 큐, 타이머, 딜리게이트가 보이면 어떤 누수 패턴인지 바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커브뷰는 ETW 기반으로 네이티브 쪽까지 같이 보는데 GC 힙 월록 스택스로 할당 콜 스택을 분석하거나 핀도 오브젝트로 LOH 네이티브 인터럽 누수를 봅니다. 유니티 메모리 프로파일러는 네이티브와 관리 힙을 함께 보여주니까 스냅샷 컴페어로 텍스처 2D나 렌더 텍스처 증가를 꼭 확인하시고, 런타임 중에는 유니티 프로파일러 메모리 모듈로 GC 얼록피크와 리저브드 유즈드 격차를 체크하세요. 실전 탐지 루틴은 5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특정, 시나리오 직전에 스냅샷을 한번 찍어요. 예컨대 씬을 AB로 10번 전환하는 식이죠. 둘째, 시나리오를 실행한 뒤 GC 콜렉트, 웨이트 포 펜딩, 파이널라이저즈, GC 콜렉트를 한 번 더 연속으로 호출해서 파이널라이저 Q까지 비워줍니다. 셋째, 두 번째 스냅샷을 찍고 디프를 합니다. 넷째, 증가한 관리 객체의 탑 10에 대해 패스 투 GC 루트를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트가 스태틱인지, 딜리게이트인지, 타이머 Q 타이머인지, 아니면 꺽쇠 D 언더바로 시작하는 에이싱크 상태 머신인지에 따라 오늘 살펴본 5가지 패턴 중 어떤 누수인지 바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GC는 도달성만 본다. 쓸모없는 객체에 끈을 남겨둔 책임은 전부 개발자에게 있다. 이벤트, 스태틱, 캐시, 타이머, 네이티브, 5가지 패턴의 끈을 스스로 끊어주는 기율이 유니티 모바일 앱을 끝까지 쾌적하게 돌게 하는 가장 싼 최적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 누수를 더 깊이 파고드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